명품 제국 왕좌의 게임. 시즌 1 제1화 도보 여행자 루이 비통. 제1화 도보 여행자 루이 비통 더 완더어. 부제쥐라의 숲에서 파리의 작업대까지 1821-1837. 하나. 방앗간의 아이. 프랑스 동부 스위스 국경에 가까운 쥐라주러의 산악지대. 전나무가 빽빽이 들어찬 계곡 사이로 물이 흐르고 그 물길 위에 낡은 물레방아 하나가 돌고 있었다. 1821년 8월 4일 이 작은 마을 앙쉐의 방앗간 집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루이 비통. 비통 가문은 이 골짜기에서 대대로 뿌리 내린 사람들이었다. 몇 대에 걸쳐 방앗간을 돌리고 목재를 켜고 나무를 다듬어온 밀러이자 목공의 집안. 곡물을 빻는 맷돌 소리와 대패가 나무결을 스치는 소리가 이 집안의 자장가이자 노동요였다. 아버지 그자비의 비통은 농부이자 목수였고 어머니 코론느 가이아르는 모자를 짓는 여인이었다. 어린 루이는 두 세계 사이에서 자랐다. 한쪽에는 아버지의 나무 단단하고 정직하며 결을 잘못 읽으면 쪼개지는 물질. 다른 한쪽에는 어머니의 천, 부드럽고 유연하며 손끝의 감각으로 형태를 빚는 물질. 훗날 그가 세상에 내놓을 물건이 나무와 천의 결합이었다는 사실은 어쩌면 이 골짜기에서 이미 예고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나무의 냄새와 실의 냄새를 동시에 맡으며 자랐다. 아버지의 손은 나무를 갈랐고 어머니의 손은 천을 여몄다. 나는 그 두 손 사이에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손을 물려받았다. 산골의 삶은 가난했으나 고요했다. 그 고요가 깨지기 전까지는. 둘. 어머니가 사라진 자리. 10살. 소년에게 세상이 처음으로 무너진 나이였다. 어머니 코론느가 세상을 떠났다. 모자를 짓던 손, 실냄새가 배어있던 그 손이 차갑게 식었다. 산골 마을에서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생존의 균열이었다. 집안을 지탱하던 한 축이 꺾인 것이다. 아버지는 농사와 목공을 붙들고 있었으나 어린 자식들을 돌볼 손이 부족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재혼했다. 새로 들어온 여인은 완고하고 엄격했다. 훗날의 기록들은 그녀를 가혹한 계모로 그린다. 동화 속 계모의 전형처럼.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온전히 알 수 없으나 어린 루이에게 그 집이 더는 안식처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어머니가 만들던 모자에서는 따뜻한 실냄새가 났다. 새어머니의 손에서는 다른 냄새가 났다. 규율의 냄새, 순종을 요구하는 냄새. 소녀는 점점 방앗간 뒤편의 숲으로, 아버지의 작업대 곁으로 숨어들었다. 나무를 만질 때만 그는 자기 자신일 수 있었다. 셋. 좁아지는 골짜기. 손끝이 야무진 아이였다. 아버지 곁에서 목재를 다루며 그는 자연스레 나무의 결을 읽는 눈을 얻었다. 어느 각도로 대패를 밀어야 결이 매끄럽게 벗겨지는지, 어느 부분이 갈라질 위험이 있는지 말로 배운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익힌 지식이었다. 그러나 그 재능을 펼칠 무대가 앙쉐에는 없었다. 골짜기는 아름다웠으나 좁았다. 방앗간을 물려받아 평생 같은 물을 돌리며 살거나 산을 넘는 것, 소년 앞에 놓인 길은 그 둘뿐이었다. 그리고 집은 이제 그를 붙잡지 않았다. 어머니는 없고 새어머니와는 서먹했다. 붙잡을 것이 없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소년을 자유롭게 했다. 잃을 것이 없는 자만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법이다. 뒤에 남겨둘 것이 있는 사람은 떠나지 못한다. 나에게는 뒤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앞만 볼 수 있었다. 목적지는 하나뿐이었다. 파리. 프랑스의 모든 야망이 흘러드는 도시, 소년이 이름만 들어본 그 거대한 세계. 넷. 떠나는 새벽. 1835년 13살. 처음으로 걷기에 견딜만한 봄날이 찾아온 어느 아침, 루이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길을 나섰다. 작별 인사도 짐도 거의 없었다. 그저 한 소년과 그의 두 다리와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하나의 의지뿐. 골짜기를 벗어나 처음 언덕에 올랐을 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다리가 멈출 것 같았으므로 방앗간의 물소리가, 아버지의 대패소리가 등 뒤에서 점점 멀어졌다. 파리까지의 거리는 지도 위에서는 간단한 숫자였다. 약 470km. 그러나 그 숫자는 13살 소년의 두 다리에게는 하나의 생애와도 같았다. 하루에 몇 걸음을 걸을 수 있는가? 밤에는 어디서 잘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소년은 그 답을 알지 못한 채 다만 걸었다. 5, 470km, 그리고 2년의 노동. 파리는 곧장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길은 보주 산맥의 원시림을 가로지르고 끝없이 펼쳐진 시골 벌판을 지나갔다. 소년은 이 여정을 단숨에 주파할 수 없었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도보 여행은 2년에 걸친 노동의 순례가 되었다. 마을을 지날 때마다 그는 멈춰 일을 구했다. 마구간을 치우고 장작을 패고 밭일을 거들고 짐을 날랐다. 며칠, 때로는 몇 주를 한 곳에 머물며 몇 푼을 모으고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고 북서쪽으로 걸었다. 잠은 헛간에서, 다리 밑에서, 때로는 별 아래 노천에서 청했다. 배고픔은 결코 익숙해지지 않았다. 비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는 밤, 낯선 마을에서 문전박대당하는 낮, 발바닥이 부르터 한 걸음마다 통증이 밀려오는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소년을 무너뜨리려 했다. 그러나 매일 아침 그는 다시 일어나 신발끈을 조였다. 그 반복 속에서 그의 몸은 단단해졌고 무엇보다 그의 의지가 단단해졌다. 이 2년이야말로 루이비통이 얻은 첫 번째 자본이었다. 물려받은 재산도 배운 학문도 아닌 것, 무너지지 않는 지구력, 그리고 스스로의 손으로 하루를 벌어 내일로 나아가는 법. 훗날 그가 위조범과 싸우고 황실을 상대하고 제국을 세울 때 그를 지탱한 것은 바로 이 골짜기에서 파리까지 이어진 470km의 기억이었다. 나는 그 길에서 배웠다. 세상은 나에게 아무것도 거저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두 손이 성하고 두 다리가 움직이는 한 나는 결코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이 내가 가진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6. 격변의 파리. 1837년 16의 나이로 소년은 마침내 파리에 도착했다. 2년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러나 도시는 그가 상상하던 낙원이 아니었다. 1830년대의 파리는 산업혁명의 경랑 한가운데 있었다. 공장의 매연과 마차의 소음, 새로 놓이는 철길과 낡은 골목이 뒤엉킨 곳. 시골에서 몰려든 수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맸고 극심한 빈곤과 눈부신 부가 같은 거리에서 어깨를 부딪혔다. 소년 하나가 이 거대한 도시에서 사라지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굶주려 쓰러지거나 범죄에 빠지거나 이름 없이 잊히거나. 파리는 야망을 삼키는 도시이기도 했다. 그러나 루이비통은 하나의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 손. 나무를 잇고 천을 다루는 손, 470km를 걸으며 단련된 인내의 손. 그리고 그 손이 필요한 자리가 마침 이 도시에 있었다. 7. 마레샬의 작업실. 우연히 혹은 필연적으로 루이는 파리 상류사회에서 명망 높은 한 장인을 만난다. 무슈 마레샬 머시어 마시에이치에이엘. 그는 단순한 목수가 아니었다. LIETALA와 ETIER 귀족과 부호의 소지품을 담을 나무 상자를 짜고 그 안에 옷과 물건을 완벽하게 배치해 포장하는 전문 장인이었다. 당시 상류사회에서 이 직업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었다. 여행이란 곧 대이동이었다. 귀부인이 궁정 무도회에 가려면 수십 벌의 드레스와 모자, 장신구, 향수병을 온전히 실어 날라야 했다. 그 섬세한 물건들이 마차의 덜컹거림 속에서도 상하지 않게 상자를 설계하고 짐을 싸는 일. 그것은 손재주와 안목, 그리고 고객의 신뢰가 함께 있어야 하는 기술이었다. 루이는 이 마레샬의 작업실에 견습공으로 들어갔다. 470km를 걸어온 목적지가 마침내 하나의 작업대로 좁혀진 순간이었다. 작업대 앞에 처음 섰을 때 소년은 깨달았다.
이곳에서는 나무의 결을 읽는 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상자를 짜는 것은 절반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그 안에 무엇을 어떻게 담느냐 사람의 필요를 읽는 일이었다.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나는 나무를 배웠다. 마레샬의 작업실에서 나는 사람을 배웠다. 어떤 옷은 눕혀야 하고 어떤 물건은 세워야 하며 어떤 상자는 부인의 손이 닿기 쉬운 곳에 향수를 두어야 한다는 것. 나는 상자를 파는 것이 아니라 짐을 푸는 순간의 안도를 파는 것이었다. 8. 손끝의 눈. 견습공 루이는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다. 정교한 짜맞춤, 빈틈없는 마감, 그리고 무엇보다 짐의 형태에 따라 최적의 상자를 설계하는 감각. 그는 단순히 시키는 대로 상자를 짜는 견습공이 아니라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짐을 하나의 문제로 읽고 풀어내는 장인으로 성장해 갔다. 세월이 흐르며 그의 이름은 조용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파리의 유행에 민감한 상류층 사이에서 비통이 짠 상자는 믿을 수 있다는 평판이 퍼졌다. 흔들리는 마차 속에서도 드레스에 주름 하나 잡히지 않고 향수병 하나 깨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소문이 되고 소문이 곧 자산이 되었다. 산골에서 걸어온 소녀는 이제 파리 상류사회의 짐을 맡는 손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견습공이었다. 자신의 이름을 건 상점도, 그의 이름이 새겨질 캠퍼스도, 절대 열리지 않는 자물쇠도 모두 미래의 일이었다. 9. 철도와 증기의 시대. 루이가 마레샬의 작업대에서 손을 익히던 그 시절, 세상은 근본부터 뒤바뀌고 있었다. 철도가 대륙을 꿰뚫기 시작했고 증기선이 대양을 가로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동의 의미 자체를 바꾸었다. 과거의 여행이 소수 귀족의 느린 마차 행렬이었다면 이제 여행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더 멀리, 더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의 일이 되어갔다. 그리고 사람이 움직이면 짐도 움직인다. 기차의 화물칸, 증기선의 화물창, 이 새로운 공간들은 과거의 마차와는 전혀 다른 조건을 요구했다. 짐은 이제 실려다니는 것을 넘어 좁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쌓여 다녀야 했다. 둥근 뚜껑의 낡은 트렁크는 이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지 않았다. 젊은 루이 비통은 이 거대한 흐름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는 아직 그것을 하나의 사업 기회로 명확히 그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매일 상류층의 짐을 싸고 그 짐이 마차와 기차와 배에 실려 어디론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다. 이 새로운 이동의 시대에 걸맞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트렁크가 필요하다는 예감.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황후의 부름이, 자신의 이름을 건 상점이, 그리고 세상을 뒤집을 평평한 뚜껑이 하나씩 그를 찾아올 것이었다.